이번 경기도지사 선거하실 때 이 반도체에 남긴 업적, 우리 최고위원의 업적, 그거는 표가 안 됩니까? 많이 됐었죠. 그리고 이상일 시장이 당선이 됐고 신상진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예. 사실은 신상진 시장은 이제 그쪽에 판교 이쪽에 그 패밀리스 회사들이 역할을 많이 했을 거고요. 이상일 시장은 이제 용인 클러스터가 이제 영향을 많이 미쳤죠. 도움이 됐죠. 그리고 저도 경기도야말로 심장이 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심장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산업의 심장이 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남북도가 너무 격차가 심하고 그렇죠. 한데 동서남북을 통해서 반도체 고속도로를 만들면서 대만의 어떤 그 반도체 지도를 우리가 이게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들고 동서남북에 어떤 산업이 유치돼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추미애 후보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상진 성남시장 당선은 상당히 의외였는데 이분이 어떻게 당선됐죠? 이제 그쪽에는 안철수, 김은혜 두 어떤 현직 의원이 있어서 조직이 일단은 살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경기도지사 할 때 60개 당협 아닙니까? 그 중에 6개가 우리 국민의힘이고 53개가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면 53명의 현직 의원들과 10명의 그러니까 인턴까지 하면 10명이거든요. 530명의 플러스 53명의 600명이 넘는 그 대군단이 일주일에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이 추미애 후보를 호위하면서 다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쪽은 100대의 탱크와 나는 티코 한 대로 싸우고 있구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를 육박했으니까. 5배로 많이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제 좀 이건 개인의 분노를 넘어서 뭐냐면 언론이 우리 당내에서 저를 계속 낙인 찍기를 하는 거죠. 영향이 없다. 그다음에 더블 스코어로 질 것이다. 더블 스코어. 그리고 심지어 그 출구조사 때도 26%. 출구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에서 26%가 나왔어요. 저는 15%로 이제 했는데 이게 출구조사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화가 나는 게 그게 출구조사가 본투표에다가 사전투표를 이제 컴pen세이션 하는 거잖아요. 보정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냐고요. 제가 본투표는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선관위에 본투표 이겼어요? 네, 본투표는 이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전투표를 더하니까 15% 정도 졌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경기도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60석을 다음 총선에서 60석 중에 저는 3분의 2를 40석 이상 가져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 노력을 지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남, 그러니까 TK 뭐 부울경만 해가지고는 우리 당이 전국정당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제가 지금 천착하고 있는 제가 어떤 포인트입니까?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어떻게 수복을 하죠? 경기도는 우선 이제 북부하고 동부는 우리 지지층이 전통 지지층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용화평, 용인, 화성, 평택, 용화평이 뭐냐면 용인 가불병정, 수원 가불병정 무, 화성 가불병정, 그다음에 평택 가불병 다 합치면 네 30석 가까이 됩니다. 여기가. 와. 거기를 잡아야 됩니다. 네,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건 어떤 도시는 제가 이제 경기도 올라온 지가 40년 넘었지 않습니까? 어떤 도시는 쇠락을 하고 어떤 도시는 이렇게 성장을 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도지사 선거 때 엄청 많이 했거든요. 시흥이나 이런 광명 이런 도시는 과거 산업에 그냥 이게 머물러 있는 곳은 모두가 다 쇠락해 가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온 화성이라든지 뭐 이런 평택이라든지 용인은 계속 커가고 있거든요. 수원도 과거에 전자산업이 이제 굉장히 활황이었을 때는 수원이 인구가 제일 많고 중심의 도시였는데 이제 지금 화성과 수원이 뒤바뀌는 찰나 금방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용인이 또 특례시로 올라갔지만 실제로 용인이 제일 많은 인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용인하고 화성하고 수원이 지금 인구에서도 이게 인구도 130만 명, 뭐 150만 명을 갈 것 같은데 특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인 클러스터 이게 완공이 정상적으로 완공이 되어야 광주도 가능하다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전력이라고 하는 게 용인을 하려면 개통이 깔아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전력 그 송전선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남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걸로 돼 있어요. 2기가 영남에서도 뭐 2기가 여기서도 2기가 그러면 2기가를 올려 보내면 여기는 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먼저 할 거냐, 여기를 나중에 할 거냐가 아니라 이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된다. 전력망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당장 지금 수도권에 뭐 원자력 발전소나 뭐 석탄 발전소 지을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끌어올 수밖에 없기 어떻게 끌어오느냐 하는. 그거는 제11차, 12차 전력 수급 계획에 다 돼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네, 그거는 그래서 빨리 용인은 끌어내고 그 다음에 호남을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충 타임라인 이렇게 언제 용인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광주 클러스터가 가동한다 하는 원래는 용인 원삼은 됐고요. 원삼은 가동하니까 됐고 이 남사 이동의 국가산단은 원래 펩 6기를 짓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4기를 30년도까지 짓고 그 다음에 이제 35년 이후의 일이에요. 2기는. 근데 이 2기는 퀘스천이 돼버린 겁니다. 요 4기는 아마 용인에 짓는 거는 진행을 할 것 같고 2기는 이제 내려가서 그냥 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 4기만이라도 지금 원삼이 4기가 있고 여기에 6기인데 요 4기만이라도 가동을 시켜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3년의 변화가 과거의 80년의 변화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는 용인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캐파가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흐름은 계속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포캐스팅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우리 아까 서두에 드렸던 말씀처럼 기술을 특히 반도체를 다루는 사람들은 더듬이가 굉장히 예민해요. 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16년도에 광주 가서 반도체 얘기를 했더니 너무 낯설어하는 거예요. 근데 광주만큼 세상에 기아자동차를 박근혜 대통령 때 뭐 100만 대 생산하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도대체 산업의 그러니까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거고 그러면은 전기자동차나 뭐 커넥티드 카나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이게 내연기관의 부품 회사로만은 광주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미래치 3법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법안들 이렇게 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돼요. 왜? 이게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민주당에서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당시에 양영자 말이 맞았어. 여기 이제 됐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전이 나중에 내려가 있으니 그런 전국의 개통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에너지 문제만 해결을 하면 기아자동차는 거기서도 글로벌 기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현대 기아가. 근데 그런 일을 하자고 했더니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전장 산업이 이쪽에서는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전장이 전쟁터에서 쓰는 장비요. 막 이래. 그리고 뭐 대기업을 팔을 비틀어서 내려오냐. 그때 저는 너무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16년도에. 그때 그 당에,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에요. 그분들이 박지원. 뭐 이런 분들이. 근데 그때 저는 엄청 비난과 조롱과 뭐 공격을 많이 당했죠. 전쟁배 씨하고 두 번 붙었죠. 네. 두 번째 제가 76% 가까이 제가 이겼습니다. 그 그때 20년도에 제가 다시 했을 때 이겼고 16년도에는 제가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어와서 무슨 대부분 여성들이 이렇게 영입인지 들어오면 뭐 비례대표 주고 그러는데 저는 비례대표 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국민의힘을 좀비 정당이라고 비교하셨는데 좀비 정당이 아니라 좀비 지도부라고 그랬죠.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 좀비 지도부로 부르셨는데 좀비란 말은 저도 많이 썼지만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선거는 처음이죠. 예, 제가 그랬습니다. 후유증이 없어요? 후유증은 요 문자 폭탄을 무지하게 많이 받고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그건 뭐 괴롭힘은 늘상 당해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좀비 지도부면은 이 몸이 살아야 되는데 그 몸을 이루는 중진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그냥 눈치만 보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다 시간 다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지금 절박한 게 뭐냐면 사실은 좀비 지도부라는 말을 쓰기까지도 엄청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했습니까? 수천 번을 했습니다. 수천 번 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제가 고민을 했고, 근데 이제 많이 좀비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시고, 뭐, 밖에 뭐 진중권 교수도 하시고. 근데 우리 지도부야말로 지금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불려진다, 제가. 불려진다고 하셨죠. 불려진다고 했죠. 근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보시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벗지를 못했어요. 우리 지도부 때문이라고 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그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그래도 사그라진 것은 그 내란 정당이라는 총탄을 누가 맞았나? 후보들이 다 맞았어요. 후보들이 어떤 후보는 살아나고 저같이 뭐 거룩하게 죽은 후보들이 맞았다. 예. 후보들이 그 총탄을 다 맞았다 이거죠, 저는. 그러면 그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우리가 다 이제 맞고 죽었으니 그러면 지도부라도 새로운 지도부가 딱 세워져서 28년도에 총선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8.17 정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을 보니까 저는 너무 절박한 거예요. 이들은 시작을 벌써 하고 이미 탄탄한 이제 경기도만 보더라도 이미 탄탄한 이 53명의 의원들이 이게 벌써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해볼 수도 없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이게 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적어도 1년 6개월 전부터는 우리가 조직 강화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그러면 그 내란 정당이라는 우리가 그 프레임을 못 벗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좀 물러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세워서 준비를 하자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제 내란 정당이라고 당신 입에서 내란 정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냐고 또 이제 저를 공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봐야 돼요. 이번 선거에서 그 프레임에 죽음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후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는 보니까 2018년도에 왜 이렇게 경기도가 패배의식이 이렇게 쩔어있나라고 봤더니 2018년도에 대구 경북만 빼고 민주당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죠. 당시에 이재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원희룡 후보에 비해서 20% 이상 이겼어요. 그렇죠. 자, 2022년도에 우리가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이 네 군데 빼고 다 이겨야 되는데 경기도를 쳐버렸잖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 좋은 상황에서 또 경기도를 쳤어. 이게 이제 패배의식을 완전히 그냥 터뜨리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때 나왔지만 15% 가까이 쳤습니다. 경기도에서요? 네, 경기도만 보면. 그게 좋네. 네. 그리고 경기도만 보면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15% 넘게 쳤어요. 근데 저는 정말 죽을 만큼 싸웠는데, 이게 16개 광역 중에 제일 늦게, 제일 큰 이 1,400만의 도시를 제일 늦게 하니까 도대체 이거 준비할 시간도 너무 이게 촉박하고 실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6명의 국회의원분들한테 한 명씩만이라도 좀 파견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고. 외롭게 싸우셨네요? 김용태 의원이 마지막에 한 분을 보내주시겠는데 외로웠죠. 되게 외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에서부터 제가 평택 안성까지를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전 너무너무 희망을 가졌어요. 왜? 우리 지지층이 살아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한테 희망을 갖고 있더라 이거죠. 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걸 살려내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3분의 2, 40석 이상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반도체, 경기도 이 두 가지 아주 핵심 키워드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의 심장인데 그 심장을 우리가 살려야죠. 추미애 후보는 이미 추미애 지사 당선 대신 우리 추미애 지사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하면 또 고발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캠프에 있었던 분의 얘기가 도정에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 그냥 대선 캠프 꾸리신다 하더라라는 얘기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우려했거든요. 근데 시흥 시장은 왜 공천이 안 됐죠? 시흥 시장은 참 뼈아픈 일인데요. 뭐 좋은 후보를 찾다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그때 공천관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근데 마땅치는 않았겠죠. 정치가 네. 근데 공당에서 못 내버리니까 제가 시흥 가서 진짜 그러네요. 지장이 피를 토하면서 지금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시흥을 자주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흥 시장이 무투표 당선이 됐는데 적어도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우리 후보들 좀 살려주라. 지금 경기도가 국회의원 의석수가 전부 몇 명? 60석입니다.
그중에 서울보다 많죠. 7석이 됐습니다. 이번에 서울보다 훨씬 많죠. 서울에다가 47석인가요? 네.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가 인구로 보면 3분의 1, 그 다음에 지역으로 보면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의석수로도 4분의 1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2028년 선거에서도 네. 이 반도체나 과학기술 요게 경기도 선거에 먹힌다고 보십니까? 먹힙니다. 네, 새로운 산업으로 치환하지 않으면 경기 북도는 이미 정말 너무 격차가 심하고 거기는 병원 하나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 인더스트리 4.0을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로 해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경기도에 이번 선거 28년도에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보시면 도의원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 예. 도지사를 견제해야 되는 도의원 수가 167명 중에 우리가 22명입니다. 13명 당선됐어요. 그래도 저희가 경기도의 당 지지율을 꽤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9명의 비례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22명이 됐는데 13%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이번에 의장, 부의장 모든 걸 다 가져갔거든요. 그렇지. 지금 국회하고 똑같아요. 누가 우리 친무의 지사를 견제할 사람이 없네.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되어서라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역구는 정해놓은 원래 했던 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당협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가슴 아프게 할 일 안 하기 때문에 얘기는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좀 재배치를 하던가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힘당이 새로운, 지금 정동혁 씨가 계속 버티고는 있지만 누가 보든지 이게 과도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몇 달이냐 뭐 이게 남았겠지만, 이 제대로 체제를 갖춰가지고 정비를 하는 시간이 2년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2년도 아니죠. 지금부터 해야 되죠. 1년 8개월 남짓 남아있습니다. 네. 1년 9개월이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8.17 전당대 이후에 적어도 우리는 9월 내로는 정비를 해야지. 8.17을 기점으로. 네, 기점으로 해서 해야지 그나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 우리가 훨씬 더 지금은 약합니다. 늦죠. 너무 늦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지사 공천도 적어도 3월 말까지는 해다오. 그렇죠. 그것도 늦게 출발했잖아요. 그죠? 5월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경기도를, 저는 이제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도지사를 띄었던 후보로서, 당의 후보로서, 그 다음 총선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9월에는 해야 되겠네. 네. 마감 시간이네. 그죠? 네. 저쪽에 새로운 정비를 딱 하면은. 네. 그러니까 뭐 연임을 하든 뭘 하든 새로운 어떤 그렇죠. 지도부가 새로운 게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대표를 흔드냐. 이렇게 공격을 받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냉정해지자. 정말 냉정해지고, 이게, 그래도 그동안 뭐 지방선거도 젖잘싸라고 하면, 그래도 그에 대한, 엔돌스는 해주고, 그러고 나서 뭘 하든지. 무조건. 근데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 당원이 한 110만 되죠? 네, 110만입니다. 110만 되는데, 저는 여론조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정선거 음모로 믿는 사람이 50% 이상일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바뀌지 않고 바깥에서 아무리 비판을 해도 자기들끼리만 결속을 단단히 해가지고 이 지도부를 지금 뒷받침하고 있고, 요새는 보니까 뭐 정동혁 대표 비판하면은 문자 폭탄, 좌표 찍기 뭐 이게 해가지고 꼭 그 민주당에서 일어났던, 요새는 그런 일이 민주당에서 별로 없지만 민주당에서 일어났던 일이 재판이라면서요. 그러면 이게 재생할 수 있느냐, 자기 힘으로 재개할 수 있느냐는 게 좀 의심스럽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모델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모델. 네, 버티면 된다. 이재명 모델이 뭐냐면 그때 비명 행사. 예. 그래서 친명이 아니면 다 총선에서 다 날리자.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재명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예를 들면 장동혁 그것만 남기고 전부 다 뭐 징계를 하든 뭘 하든 이제 없애자 이렇게 되는 인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정청래 후보가 가진 당원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마 조국 혁신당이 섞여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당적을 다 정리하자 이렇게 나와요. 김민석. 자, 근데 저는 이중당적 문제를 언제부터 제가 얘기했냐면 2016년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에 제가 출마를 했다 보니까 그때는 저는 그 전략 공천이었기 때문에 경선할 일은 없었어요. 근데 20년에 딱 보니까 경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선을 할 때 보니까 세상에 이 민주당 권리당원이고 이제 우리는 책임당원인데 권리당원이 두 당 얼마씩 거래가 돼요. F1이라고 있습니다. F1들. F1을 10명을 갖고 있으면 10명이 10명을 하고 그 밑에 10명씩 해서 엄청난 수의 권리당원이 관리가 돼요. 근데 이 사람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건 큰일이다. 그리고 6,000원씩 내줍니다. 6개월 있으면 되니까 1,000원씩. 이게 횡행한 거예요, 광주에서. 그래서 야, 이게 현산이 무너지고 학동의 그런 공사 현장이 이렇게 붕괴되는 이유가 있구나. 이걸 산 사람은 누구랑 슈킹을 하겠어요? 업자들하고 합니다. 그럼 업자들은 다 빼먹어요, 그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를. 그럼 무너지고 정말 죄 없는 시민들이 죽어나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전당대를 여러 번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저를 찍었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을 보니까 분명히 민주당이 안 된다 이분이. 근데 얘기를 해요. 가까우니까. 나 이중당적자야. 지금 너무 많이 섞여있다 이거죠. 민주당 국민의힘도 섞여있고 서로 섞여있네. 민주당은 또 조국 혁신당은 또 있고 우리는 뭐 자혁당, 자통당, 뭐 우공당까지 거기다가 신천지 뭐 5만 6천 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중당적 문제를 2번이나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원 주권 보호 3법을 통과시키자, 발의하자. 제가 의원이 아니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해야 정당의 오염이 없어야 민주주의 오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해야 된다.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 때문에 이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도 좀 당원들 정말 깨끗한 당원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고 대한민국이 정당 정치를 하는데 그 정당의 이 권력을 위임해 준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권력을. 그 위임된 정당이 오염돼가지고 우리의 민의가 발현이 안 된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당대표제가 꼭 필요합니까? 저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제도를 보면서 당대표제가 아니어도 사실 이제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로 올라와서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하려면 정당법을 바꿔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합의와 그런 과정, 수기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당장 뭐 당대표제를 없애버리자 그러면 또 저게 장동혁 뭐 대표 특정인을 겨냥했다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정치권에서 당대표가 다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주변을 명탕 돌면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당대표 하면 같은 용어로 공천권 이래 돼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정당 민주주의도 이렇게 되고 당대표가 이렇게 센 것도 최근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과거는 대통령이 겸했고 그래서 저는 당 내에서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 대권 나올 사람들은 당권에 나오지 말자. 오케이. 그래서 당을 제대로 원칙과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딱 갖추고 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의 어떤 가치와 비전과 철학과 그리고 정당이 다뤄야 될 아젠다와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올 것인가에 대한 근본 문제를 여기서 다뤄야지. 이게 당권을 가지면 공천권을 가지고 내 맘대로 세력화를 할 수 있고 이게 돼버리니까 너무 큰 문제거든요. 제가 정당을 만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한국의 희망을 만든 이유도. 한국희망 참 이름 좋았는데. 네, 한국희망으로 국민의힘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희망. 그것도 괜찮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줄여가지고 한국이라고 하고. 네, 한국의 희망이었습니다.